안녕하십니까. 이강락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구글 스토리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창업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투자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편,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글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가, 그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목차를 쭉 따라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가요. 여섯 번째 목차 내용이 브랜드 로고조차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에는 버닝맨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 창업자 두 청년은 버닝맨 축제에 갔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문화는 해방 문화입니다. 반항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자유분방성 때문에 구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어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서체도 바꾸고 언제든지 전통 그런 거 구애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바로 구글의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 관찰자의 냉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자기 PR을 참 많이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정말 세계에서 탁월한 검색 엔진을 개발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검색 엔진을 더 퍼펙트하게 만들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니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분야, 검색 분야, 또 이런 관련된 IT 분야의 최고의 논평가였고 전문가였습니다. 많은 모임 중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쉽게도 약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니 설리번이 논평을 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참 좋다, 참 잘 만들었다,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검색 엔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이, 논평자가 구글 검색 엔진이 최고라고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광고가 필요 없는 회사, 다시 말해 구글이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나 전혀 필요 없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광고 수입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받는 것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검색 엔진에 도전하는 구글이라는 명성, 또 완벽한 검색 엔진, 거기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매달렸습니다. 다른 회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후란 검색 엔진 있지 않습니까? 야후. 거기는 은근히 광고비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많이 해서 광고 수입으로서 회사 경영의 실적을 가져가기를 원하죠. 물론 나중에 구글도 광고비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또 발전됐습니다. 여덟 번째 단원에 나온 것이 빗방울 같은 호재가 폭풍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구글도 드디어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구글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거 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광고답게 광고라고 소문내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고객에게 완벽한 검색 엔진의 기능을 퍼펙트하게 보장하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광고주들이 구글을 매우 선호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회수에 의거해서 광고비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비 얼마 책정 정액을 받잖아요.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광고 해주겠는데 당신 사이트에 조회되고 들어간 사람 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만큼 계산해서 우리에게 돈 주면 돼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많이 주는 거고 실적이 없으면 안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광고 입장에서야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구글과 협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원에서요, CEO 에릭 슈밋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청년은 사회적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릭 슈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지독한 현실주의였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처음 소개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아까 말한 2,500만 불의 투자를 받는 조건 중에 한 가지로 전문 경영인 사장을 한 명 영입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에릭 슈밋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에릭 슈밋은 매우 잘 나가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 구글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만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상견례 만나보게 된 겁니다. 만나는 자리에서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말싸움했어요. 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에릭 슈밋이라는 사람이 전에 했던 회사에서 다음 같은 일을 했다고 성과를 자랑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거 실패작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첫 만남에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슈밋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 보충 설명했겠죠. 변명하고 설명하니까 또 질문 토론해서 답변이 이루어져요. 3시간 동안 싸웠어요. 논쟁이 끝나고 나서 양쪽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 두 청년은 에릭심을 보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맞짱 뜨는 사람인데 두 청년은 에릭 슈밋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릭 슈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나봤더니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똑똑하네. 호감을 갖게 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에릭 슈밋은 CEO로 이에서 참여하게 됐는데 경험했던 것 중에 실패 경험했던 내용이 이 두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고 오늘에 왔다면은 충분히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재 구글은 어찌 보면은 삼총사라고 말하는 게 딱 좋겠네요. 창업자 두 청년 그리고 CEO로 참여된 에릭 슈밋, 이 세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드디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 단어는 비즈니스의 구조가 스스로 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인터넷 기업가의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지불할 여유가 있는 금액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비즈니스 또 광고주가 지불한 용의가 있는 금액과 사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느냐를 동시에 판단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는요 광고주가 돈 많이 내면은 광고 실어줍니다. 근데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가 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 그곳에 조회수가 많은가를 보는 겁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금액도 크고 조회수가 많으면 뭐 합니까? 좋은 광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상단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광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는 구글은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광고주들은 도리어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가요 마치 입찰식이었습니다. 11번째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경쟁자를 이용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경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자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각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각자는 나름대로 고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검색 엔진 쓰세요. 당신 사업에, 당신 비즈니스에, 당신 광고에 우리 검색 엔진을 쓰게 된다면 아마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파트너로 생각한 거예요. 경쟁자가 없네요. 경쟁자 같아 보이는 모든 회사들 파트너로, 사업의 동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파이를, 시장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키워가는 겁니다. 12번째 단원이 20%의 법칙입니다. 직원의 꿈을 회사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신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상품 검색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등하면서 여하튼 구글의 직원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지 자기 시간의 20%를 가지고 신제품 또 신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또 채택도 되기도 하고 또 독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습니다. 구글은 왜 직원들에게 20%의 룰을, 여유시간을, 자유시간을 주었을까요? 직원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을 붙잡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탁월한 직원들, 회사 그만두지 말고 회사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하는 보장이었습니다. 탁월한 인재를 영입하고 탁월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0%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13번째 단원이 구글 마니아가 키우는 소비자 중심 경제입니다. 정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구글 경제에 편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글 생태계를 만들었던 작업이 바로 소비자 중심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지메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신의 딜레마를 기술적으로 돌파했습니다. 구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잘 대응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할지 메일 같은 것을 암호화시키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개인정보를 보장하게 된 거죠. 15번째 단어는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사각지대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콘텐츠 같은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구글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것은 다 규제할 건 규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했던 내부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콘텐츠 광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들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16번째가 불리한 게임이라면 판도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기업을 공개할 때 기업 증권 회사들이 갖고 있는 룰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회사 가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하는 방식을 구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입찰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해서 뭐 가치 평가를 하고 등등 그런 거 무시해버렸습니다. 증권회사들 입장으로 봐서는 룰과 규칙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매우 싫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17번째는 기업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불리한 여론에도 관계없이 기업 공개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구글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계사, 잔머리를 굴리죠. 뭐 합니까?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것이 가장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구글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인재를 끌어들이는가에 대해서 18번째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찰리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사를 해가지고 인류 요리를 사내에서 공급했습니다. 최고의 식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에 대한 대우, 복리후생에 대한 것을 퍼펙트하게 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이 일할 만한 직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9번째 성장 동력은 경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모두는 우리의 협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번째가 투철한 원칙이 최고의 변호다는 내용입니다. 법정 싸움에서 구글은 이겼습니다. 상표에 대한 것, 모든 것 원칙대로 해서 다 이겼습니다. 21번째 단원이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서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날 1500만 권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도서를 디지털화 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40개국 언어로 3000만 권을 디지털화 시키고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대담한 도전입니다. 22번째 단원에서는 최고 인재를 얻는 방법으로 콘텐츠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서 윈윈 전략을 세웠던 것이 바로 구글의 어떤 인재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23번째 단원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업 철학이 투자를 부른다는 내용, 또 24번째 중국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직은 고전하고 있네요. 25번째 맨 마지막 단원이 구글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현재 구글은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고요. 많은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동안도 M&A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M&A를 수도 없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주까지 진출하려고 나가고 있는 우주 산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구글의 미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두 청년,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한 또 CEO, 삼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의 드라마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의 힘을 키워서 구글과 대항하는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기업의 스토리 중에서 구글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도 주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면서 또 그 두 청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미친 듯이 일하는 그런 열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